네오피엠의 대표 안유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왜 자꾸 생기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여러 분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도 크리티컬하게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사실은 품질이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뭐 요즘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보면은 F-22 같은 경우가 이게 그 형상 항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80%라는 얘기는 그 비용에 F-22를 만드는 비용의 80%가 이게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아지고 이게 그 양이 커진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핸드폰 그것도 폴드폰 때 이렇게 라인이 한 200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훨씬 더 늘어났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진 데 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역량은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실패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뭐 2016년에 이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조 1천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잘못돼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이게 비용상의 문제가 주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리티컬한 시스템에도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이 되면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명 실패의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게 보잉사의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추락한 거하고,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크리티컬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보잉 737인데, 보잉 737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빨리 비용을 줄이면서 만들려고 한 게 실패의 원인이었고, 뭐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보잉 737 기체를 만들면서 이게 엔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은 대형 기종의 엔진을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는 작은데 엔진은 크니까 이게 비행 특성이 이게 양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 양력을 많이 받는 구조를 제어를 하려고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바등각 센서를 통해서 그게 양력을 많이 받아서 센서가 이게 인지를 해가지고 그 바등각이 커지면은 자동적으로 기술을 아래로 낮추게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바등각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보잉은 또 비용을 줄이려고 이 바등각 센서를 2개를 설치하고 그 2개 중에 하나에만 입력하고 받도록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실패하면은 당연히 비행기가 잘못되죠. 근데 다른 회사의 비행기들은 이 바등각 센서가 3개예요. 그래서 2개의 값을 동시에 받게끔 돼 있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게 돼 있는데 보잉은 애당초 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장표는 이게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는 상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능 안전이라고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위험원이 어떤 게 있고 그 위험원이 도대체 크리티컬하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위험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잘 정리를 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안전한 얘기는 기본적인 사실은 소프트웨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을 우리 예전에는 프롬펜 모양이라 해서 FRUMPE, 그러니까 펑셔널리티, 릴라이빌리티, 유저빌리티, 메인테너빌리티,
P가 포터빌리티입니다. E가 efficiency고, efficiency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자연 효율성이나 시간 효율성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판스 타임이나 이런 게 다 시간 효율성이고 서로풋이 자원 효율성이죠. 이제 그런 그 외에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안전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이게 그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기에 다시 이렇게 그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요타 급발진 사태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들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이게 소프트웨어의 문제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도요타가 리콜을 이렇게 하고 벌금만 1억 2천만 달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도요타는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 나사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분명하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하고 스파게티 코드도 많다. 뭐 하는 내용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그 바 교수가 이끄는 바 그룹이라는 데서 이 원인을 밝혀내고 그걸 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연을 하는 바람에 미국 법원에서 그 1조 2천억 원의 사실은 벌금을 맞았어요. 이렇게 1천만 불에 이게 그 벌금을 맞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치면 12억 불이죠. 12억 불의 벌금을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함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오버플로우를 컨트롤을 하는 메커니즘도 없었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끔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오버플로우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미스라 룰이라고,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스라의 룰이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타입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쓰지 마라. 예를 들면 이상한 타입들은 쓰지 마라. 뭐 이런 룰들이 쭉 있는데, 그 룰들을 이렇게 도요타의 소프트웨어는 8만 건 이상이나 위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는 미스라 룰을 위배를 하나도 안 해야 된다. 거의 위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이게 뭐 벌금을 그렇게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잘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은 소프트웨어 현실을 보면은 미국의 베스트 5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이렇게 구글 뭐 이런 데입니다. 그죠? 여기에 생산성이 이렇게 몇만 시당 50 펑션 포인트 정도 되는데, 펑션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능 점수라고 해서 기능의 단위로 사실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 평균 생산성은 몇만 시당 한 그 22.3 정도 돼요. 그 생산성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도 일하고, 근데 왜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은 열심히 제대로 설계 안 하고 바로 만들고 바로 테스트하고 이렇게 굉장히 빨리 만드는 것 같아도 엄청난 제작업이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전부 다 코드를 이렇게 다 새로 만드는 것처럼 제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프랙티스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프로젝트 실패율,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실은 프로젝트 실패율이 한 30% 언더입니다. 성공률이 한 30% 언더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성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케줄 퀄리티 코스트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낮게 지연도 없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비용도 더 들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그 목표 3개를 달성을 못하는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CMM이라고 Capability Maturity 모델이라고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이 이렇게 레벨 1,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1 이하의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표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 이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사활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유지보수 이렇게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추진을 해주는 방법이나 기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싸게 사실은 싸게 잘 만드는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 것 연구하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요 장표는 이게 이제 삼성이 사실은 요즘 이제 인력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의 대부분을 삼성, 네이버 이런 데서 다 끌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 규모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무려 이제 3배에서 4배까지 이렇게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설계 능력도 없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사실은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른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장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제 세부 기술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요구사항부터 사실은 테스트까지 그럼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료 검토, 결함 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이고 그게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내에 과연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고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코딩 가이드가 오류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코딩 가이드가 표준화 잘 돼 있는지도 여러분들 회사에 따지고 보면은 아마 없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없이 일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도요타처럼 도요타도 사실은 이게 코딩 가이드가 제대로 없었고 그 코딩 가이드에 대해서 미스라 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제대로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회사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의 기본적인 사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리 원칙입니다. 기본 역량을 이렇게 높이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요구 정의부터 설계, 코딩, 테스팅 하는 이 전체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체계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저희 네오PM은 2008년에 제가 이제 핸디소프트에서 분사를 해서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분사를 해서 나왔을 때는 크게 사업 분야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PM 컨설팅이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컨설팅이고 이제 핸디소프트가 BPM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을 이게 제가 글로벌 CTO로 있으면서 컨설팅을 리딩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문 분야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제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 분야로 2008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13년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ISP, BPR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그 일반 기업체 시장이 이렇게 그 ISP PPR 사업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만 사실은 뭐 ISP PPR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전혀 타산이 맞지는 않아가지고 ISP PPR 사업은 거의 완전히 접었고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BPM 컨설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외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컨설팅, 프로세스 엑셀런스 컨설팅이 사실은 이게 그 BPR 그다음에 BPM 컨설팅이고요. 그다음에 PMO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는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CMM 그 소프트웨어 CMM 선임 심사원이었고 국내 최초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양성한. 그래서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리딩을 쭉 해왔었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세스 안전성 진단 및 개선 용역이라서 나이파에서 이게 계약금이 이게 뭐 저희들 지분만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뭐 9억 정도의 사업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이게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품질이 좋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이게 개선 사항을 알려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이제 어저께 이 사업이 다시 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또 올해 제안을 해서 사실은 또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쭉 이 사업의 리스트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게 품질 체계 지원이나 표준 체계 지원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현장 적용 사업이나 이게 각 뭐 이렇게 사물 인터넷 사업이나 뭐 GCS 과제를 위한 품질 점검이나 품질 점검 사업도 이제 그 각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쭉 이렇게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도 지금 이제 어저께 이렇게 용역업 이렇게 진단을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어저께 공고가 떴고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진단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목표가 50개 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어떤 프로세스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의료기기 분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작년에도 의료기기 분야가 한 2개 업체가 프로세스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가능하면은 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셔서 이게 우리가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본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